여행이라는 정영진과 안영백과 함께 떠나는 국력의 DMZ 넘어 가보실까요? 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방북 경험이 3번이 있었는데요. 저희 처음에는 2005년에 제가 통일운동 시작하기 전에 일제 과거사 청산운동,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운동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평양에서 2005년에 일본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제연대협의회라는 큰 대회가 국제 대회가 열려서 이 대회 참석차 2005년에 갔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워먼크로스 DMZ라고 해서 운 좋게 통일운동 이 당시는 시작하지 얼마 안 됐는데도 뛸 수 있어서 30명이 평양으로 가서 4박을 보내고 또 개성에서 1박하고 DMZ를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행사였고요. 그래서 2번은 그냥 국제 행사만 참석했기 때문에 가보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본다든가 뭐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2018년에는 마침 그 유라시아 대륙횡단 마라톤을 하는 강명구 씨가 유라시아 대륙을 딱 뛰고 국력당을 통과해서 오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계획을 1년 2개월 동안 뛰는 이 평화 마라톤을 하면서 우리 재미동포들도 평양에 가서 강명구 선생을 환영해주는 그런 재미동포 방북단을 결성하게 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강명구 선생님이 북쪽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우리 여기 화면에 보이는 4사람 로창현 기자님 그리고 저 안영백님이 지금 입에 익었어요. 권영섭 화백님, 여영란 이 2분은 화가입니다. 그래서 로창현 기자님은 북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취재를 해와서 많이 알리겠다. 또 이 2분의 화가는 북녘의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그려와서 미국 내의 그 반북 의식을 낮추는데 좀 기여를 하겠다라는 이런 목적으로 이 당시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한국에 북녘에 가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부터 미국 국적자, 즉 미국 시민권자의 북한 방문을 막았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국적자인 재미동포 영주권자만 방북을 할 수 있어서 뭐 한 10명 정도 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4명이 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평양과 대동강 일대 그리고 대성산, 용악산 이렇게 평양 주변의 산과 강 또 여기 얽혀 있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다 뭐 여기 들어오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한강은 서울을 남과 북으로 나누죠. 근데 평양은 대동강에 의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입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구글 얼스를 좀 해봤는데 이게 지금 화면이 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좀 입체적으로 북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공위성에서 바라보는 구글 얼스를 통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일성 광장이 여기 내려다 보이네요. 네, 여기 건너편은 인민대학습당. 이따가 잠깐 설명드릴 거고요. 이 대동강은 그 평양의 모습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글 얼스를 한번 활용해 봤는데요. 처음 하는 거라서 조금 서투를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모습이 김일성 광장과 인민대학 학습당에서 출발을 해서 대동강의 모습은 대동강에 크게는 4개의 섬이 있는데 평양 시내예요. 어느 섬에서 봤냐에 따라서 많이 그 모습이 달라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원자 핵 모양을 하고 있는 거는 쑥섬이라고 불리는 섬입니다. 네. 그리고 대동강의 그 풍경에 많은 분들이 익숙한 그런 모습은 여기 양각도라는 섬이 있어요. 양각도에서 지금 갑자기 능라도로 갔네. 양각도에 있는 국제 호텔이 있습니다. 이 양각도 국제 호텔에서 내려다 보이는 대동강을 찍은 그런 모습이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또 제가 이따 많이 보여드릴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섬 여기는 능라도죠. 네, 능라도 그에 있는 큰 경기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알고 있는 곳이고요. 역사 유적을 하면은 또 첫 번째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대성산입니다. 대성산성과 이건 고구려 역사와 관련이 있는 건데 대성산성 그리고 그 평양이 427년에 고구려의 수도가 되면서 평양에 궁궐이 있던 안악궁터 이따가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평양에 있는 또 자그마한 산인데 여기도 굉장한 역사가 얽혀 있는 것이
룡학산이라는 겁니다. 그 룡학산의 또 버브남이라는 북에서 가장 오래된 절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거를 좀 설명을 많이 드릴 겁니다. 네, 그 구글 어스가 제대로 제 컴퓨터에서 보이는 것 같이 잘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워포인트를 다시 갈게요. 네, 그래서 3번 방북을 2005년부터 했기 때문에 2005년, 2015년, 2018년 세 차례 방북을 통해서 변한 것들과 변하지 않은 것들을 한번 사진을 봤는데요. 가장 눈에 확 띄는 변화는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이듯이 원래는 평양에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무채색의 건물들이었지만 2018년 방북에서는 굉장히 알락달락하게 그것도 굉장히 파스텔풍으로 평양 시내가 이렇게 페인트로 단장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인민문화궁전이 있네요. 2015년에 여기서 그 일제 과거사 청산을 위한 평양 대회를 아주 굉장히 크게 했었는데 2005년 9월에 처음 가본 이 평양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하늘이 맑았고요. 9월 한 중순경 됐었는데 대동강이 얼마나 그 맑고 푸른지 그리고 햇빛은 얼마나 눈이 그냥 얼굴이 따가울 정도로 눈부신지 그 처음 본 평양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 쑥섬 김구 선생님이 그 남북 분단 독자적인 정부 수립을 막고자 김일성 주석과 만나서 회담을 남북 연석회의를 가졌던 그 역사적인 장소인데요. 여기에 2016년에 과학기술 전당이라는 아주 최신식 능력의 모든 산업과 과학을 보여주는 이런 시설이 등장해서 여기는 과거뿐 아니라 북녘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역사유적 탐방이기 때문에 일단 대동강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대동강의 어원은 고려 시대부터 대동강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됐는데요. 고조선 시대에는 열수, 고구려 시대에는 폐수, 폐강, 또 왕성강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왕성강의 의미는 대동이라는 의미는 이제 크다는 의미지만 수도의 강, 왕의 있는 곳을 흐르는 강, 여러 강이 모여서 수도로 흐르는 강 이런 의미가 있고요. 길이가 438km로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긴 강입니다. 그리고 427년 장수한 15년 때 평양이 고구려의 수도가 되면서 대동강 유역이 고구려사의 중심 지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아까 잠깐 설명드린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내려다 보이던 이 대동강의 모습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2015년 5월에 새벽에 찍은 대동강의 물 한 개가 막 이렇게 피어나는 새벽에 평양 시내 모습이고요. 평양의 아침, 또 평양의 아침 시간이 이제 조금 오전 시간으로 되는데, 예, 그건 대동강변을 산책하면서 찍은 대동강의 아침입니다. 그 대동강변을 따라서 굉장히 나무들이 많고, 특히 그 버드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그 평양의 그 또 다른 명칭이 뭔지 아시나요? 평양의 또 다른 명칭? 가장 높은 호텔 이름 류경 호텔이라 했죠. 그러니까 버드나무가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5년 방북 때는 제가 대동강변을 이렇게 산책하고 워먼크로스 DMZ 팀이 이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촬영하러 왔었는데 대동강변에서 산책하다가 잠깐 이렇게 수련 자세를 취하는데 이 제 신발 옆에 제가 전화기가 있었어요. 근데 깜빡하고 이 전화기를 대동강변에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대신에 제 전화기가 평양에 더 머물고 싶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8년에 본 이거는 석양이 아니라 아침해 모습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주체사상탑을 바라보이는 대동강의 모습. 주체사상탑을 좌우로 일심 단결 이라는 북에서 가장 이민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그런 구호가 주체사상탑을 정면으로 보고 그다음에 평양 시민들이 이렇게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많이 출근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11월이니까 늦가을이니까 이렇게 가을의 정취가 묻어나는 대동강의 아침 모습입니다. 또 대동강의 아침은 이렇게 새로 결혼한 신혼 부부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많이 오갔는데요. 2018년도만 하더라도 이제 북에도 손전화기, 핸드폰이 보급된 지 한 4, 5년,
6, 7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사람들이 찍는 거에 대해서 평양 시민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우리 안내원 동무가 절대로 이렇게 화면 사람의 정면 얼굴이 나오게 찍지 말라고. 왜냐면 나중에 본인들한테 이렇게 항의가 들어온다는 해서 이렇게 뒷모습밖에 찍지 못했지만 신혼의 그 푸른 꿈을 안고 대동강변을 산책하는 그런 모습. 또 이제 같이 갔던 그 두 분이 화가라고 그러셨죠. 우리 권용석 화가는 평생을 독도만 이렇게 수묵화 형태로 그려오신 분이고, 여영란 씨는 이제 서양 화가인데요. 이 두 분이 대동강변에 큰 하얀 천을 펼치고 대동강변을 수묵화로, 이 권영석 화백이 수묵화를 한 10분, 15분 만에 이러한 그림을 확 그려내는 그런 아주 신출 귀몰한 수묵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강변에서 이렇게 또 그림이 완성돼서 이 그림을 미국으로, 한국으로 가져와서 또 이 앞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북녘 사람들이 대동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네, 여기가 대동강입니다. 이건 한반도인데요. 여기가 대동강이고, 여기 주체사상탑이 조금 보이시죠? 조선 반도의 중심은 대동강이다라는 그런 북녘 사람들의 인식이 묻어난 이런 지도인데요. 이 지도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죠? 정말 집채만한 이런 지도. 또 이렇게 한반도를 우리가 항상 이렇게 똑바로 세워놓고만 보다가 또 서해안으로 이렇게 눕혀놓고 보니까 또 굉장히 다른 느낌이 나죠? 한반도의 중심은 대동강이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그런 지도인데, 이 지도는 그 도쿄 조선대학교 박물관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디일까요? 대성산성이라는데요. 고구려 시대에 세운 산성과 그 궁궐입니다. 아까 그 인공위성으로 잠깐 보셨던 이 대성산, 이 주변을 둘러싼 이게 대성산인데요. 이 주변에 그 최고로 높은 봉우리는 을지봉이라고 하고요. 국사봉, 장수봉, 소문봉, 주작봉들 이렇게 6개의 봉우리를 연결한 것이 대동산성인데, 각각 을지문덕 장군, 장수왕, 연개소문을 기려 봉우리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 전체 둘레가 7km에 달하고 2중, 3중 몇 거 다 합치면은 전체 둘레가 9,000m가 넘는, 9km가 넘는 그러한 커다란 산성입니다. 이 고구려의 그 성터가 있었던 데가 안학궁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학궁은 김일성대학 역사학부팀이 1960년대, 58년대부터 안학궁터를 발굴해서 52개의 건물지를 찾아냈는데요. 그 궁성이 마른 목골이었고 이 궁성의 규모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나라 남북한을 따져서 발견된 그 궁성 터지 중에 안학궁터가 가장 규모가 큽니다. 우리 경복궁은 이렇게 근정전이 가장 처음에 이렇게 외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궁의 가장 표면을 차지하는 궁. 네, 안학궁의 외전을 상상해서 이렇게 복원시킨 디지털 모형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안학궁이 이 외전은 이렇고요. 이 안에 있는 내전은 이 외전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경복궁의 한 4배 정도 되는 궁궐이 안학궁이었습니다. 그 안학궁터가 평양의 북한의 국보유적 2호인데요. 그럼 1호는 어디일까요? 1호는 바로 제가 가리키고 있는 평양성입니다. 네, 평양에 또 성곽을 세운 건데요. 네, 이 평양성은 이렇게 성곽이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고 주말이면은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산책을 나오는데, 이 부부가 갖고 가는 피크닉 가방인가요? 그러니 굉장히 눈에 띄어서, 네, 또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분은 이렇게 같이 갔던 여영란 화가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을밀대인데요. 평양성을 세울 때 을지문덕의 아들인 을밀 장군이 지킨 곳이라고 합니다. 모란봉 위에 위치해서 그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아주 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 권영복 화백이 또 하얀 천을 깔고 평양의 그 주민들이 많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을밀대를 또 이렇게 천에다 그렸는데요. 네, 노창현 기자님이 사진 찍고 계시네요. 네, 을밀대.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이제 늦가을이라서 늦가을로 접어들고 있어서 단풍이 다 졌는데, 그 을밀대에 타오르는 빨간 단풍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북한의 역사 의식을 짚어보겠는데요. 북은 그 평양이라는 그런 위치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고조선, 고구려
또 발해, 고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삼국을 통일하는 게 신라고 통일신라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은 북에서는 통일신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라가 당나라하고 비밀리에 이렇게 협약을 맺었다는 것을 굉장히 민족을 배반한 배족적인 라당 비밀 협약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신라의 통치배들이 이렇게 당나라하고 비밀 밀약을 맺어서 민족을 배반했다 이런 식의 그 입장이 북의 입장이고요. 따라서 한반도 최초의 통일 국가는 고려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면 이제 우리가 쓰는 역사적 용어와 북이 쓰는 역사 용어가 조금 다른 걸 알 수 있죠. 동학농민혁명은 갑옷 농민전쟁, 3.1운동은 3.1 인민봉기, 한국전쟁은 조국해방전쟁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부르는 명칭이 다른데요. 이 명칭에서 우리가 북이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의 정통성을 고조선, 고구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북의 역사 인식 때문에 당연히 그 단군, 고조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겠죠. 실제로 1993년에 평양 인근에서 단군릉을 또 단군으로 추정되는 그런 유골을 발견해서 단군릉을 이렇게 거대하게 졌는데요. 평양에서 한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단군릉이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 여기를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자세한 안내는 드릴 수가 없고 다만 북에서는 이 단군, 고조선, 우리 그 국조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의 교과서 2008년에 나온 건데요. 역사 교과서에 보면 표지를 단군릉으로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05년도에 갔을 때는 북의 많은 역사 만화를 제가 여러 권을 사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단군 이야기를 역사 학습 만화로 한 것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어서 좀 캡처를 해봤는데 인간이 되고 싶은 곰과 호랑이. 근데 호랑이는 이제 호랑이라고 안 그러고 주로 범이라고 하더라고요. 호랑이가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구나. 그래가지고 환웅한테 갔더니 마늘과 쑥을 먹으라고 하죠. 그래서 호랑이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모습. 또 이렇게 마늘과 쑥을 먹고 지내니까 호랑이가 전혀 이거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뛰쳐나갔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남해에서는 단군 신화라고 가리키지만 북에서는 이런 만화를 보여주지만 이거는 신화가 아니라 곰을 믿는 부족과 호랑이를 믿는 부족과의 싸움에서 곰을 믿는 부족이 이긴 것이다 라는 이 역사에도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네. 또 우리가 평양 고구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고구려 고분벽화죠. 그래서 2018년에 이제 방북을 했을 때 고구려 고분벽화를 좀 간절히 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아주 그 역사 유적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학술적으로 내가 이 고구려 고분벽화를 꼭 연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는 들여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AOK가 처음에 2013년에 출범을 할 때 이 장면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거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견우직녀도라고 하는데요. 평양 인근에 43개의 고구려 고분벽화가 아직 있고 이건 덕흥리라는 고분에서 출토된 견우직녀 상입니다. 그래서 견우직녀의 이야기를 고구려인도 실제로 믿었다는 거. 예, 여기 견우지상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는 좀 지어졌지만 직녀지상이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견우와 직녀, 남과 북이 만나게 해외 동포들이 오작교 역할을 해주자. 네, 이러한 구상으로 AOK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고구려 유물은 아직도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미흥동이라는 평양 시내에서 고구려 우물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톡이나 뭐 가마솥 흔적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김일성 광장을 마주보고 있는 인민대학습당인데 여기를 잠깐 방문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인민대학습당에서 내려다보는 김일성 광장인데요. 인민대학습당을 이렇게 높게 진 이유는 여기는 지금 정부 청사들이 있습니다. 정부 청사들보다 우리 인민들이 더 높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국력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민대학습당에서 김일성 광장과 정부 청사들이 이렇게 넓게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인민대학습당을 졌는데요. 개인적인 집안의 사연이 있어요. 우리 사촌 오라버니, 그러니까 큰아버지의 세 아들들이 한국전쟁 당시에 북으로 갔었는데 그 중에 셋째 그 오라버니가 북에 가서 계속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그분의 조남이
찬자 영자. 그래서 인민대합당에 가서 검색창에 정찬영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책이 뜨는 거예요. 예. 이분이 북에 가서도 고구려와 또 고구려 묘제, 고구려 유적 발굴 이런 걸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있었는데, 원래는 당일날 이런 고서들은 내주지 않는데 우리 안내원들이 특별히 얘기를 해서 압록강 동류강유역의 고구려 유적 발굴 보고 기원 4세기까지의 고구려 묘제, 특히 이 책은 1970년도에 출간이 된 건데 펜글씨로 이렇게 했고요. 시간이 좀 모자라서 마음이 좀 많이 급해지네요. 우리 고구려의 인물들은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굉장히 장기간 롱런하는 그런 히트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하고 오랫동안 북녘의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만화가 소년장소, 이거는 고구려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평양 인근에 룡악산을 보여드리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왜냐하면 룡악산은 평양의 금강산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산봉우리가 마치 룡이 하늘로 날아오는 것처럼 기묘한 생김새를 이루었다라는 데서 용을 따서 이렇게 불리는데요. 해발 290m밖에 되지 않지만 가파른 산세로 인해서 한국 전쟁 때 미국의 폭격을 피해 나갔다고 합니다. 이 룡악산은 또 인민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는 이런 유원지가 되고 있는데요. 3마리의 용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용악산의 아름다움을 취해서 이렇게 돌로 굳어졌다라는 전설을 이 돌로 된 그 용의 석상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용악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평양 안경대고요. 여기서도 우리 권영석 화백이 또 이렇게 막 스케치를 해와가지고 미국에 와서 완성된 용악산 오르는 길, 정말 어떤 사진보다도 우리 용이 꿈틀대는 그런 형상을 수묵화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안경대 섬에서 내려다 보이는 두루섬, 두루섬은 그 대동강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여기는 고구려 시기에 창건된 북에서 가장 오래된 절입니다. 이 암자 이름은 법운암이라고 하는데, 류창현 기자님 사진 잘 찍었죠, 제가. 고구려 때 광개토왕 때 창건된 북에서 가장 오래된 절입니다. 권영석 화백의 수묵화로 또 실현을 한 것이고요. 네. 이 법운암은 장수왕 때 평양으로 고구려가 천도를 하게 되는데, 광개토왕이 장성의 아버지잖아요. 평양 천도를 위해서 평양 인근에 9개의 절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 룡악산에만 괭이가 자꾸 튕겨져 나오고 기초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초공사를 맡은 그 스님한테 산신령이 나타납니다. 산신령이 나타나서 고구려가 단군 성왕의 웅지를 받들어서 통일 대업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인데, 룡악산 산신령이. 근데 너희들이 불교만 생각하면서 토종신이 나를 몰라보는 망령된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부처 대신에 산신과 북두칠성한테 제사를 지내자 무사히 절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운암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부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산신령인 산신령과 칠성각에 먼저 예불을 드려야 하는 것이 이렇게 자리 잡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이 절에 대해서 유래 설명을 해주신 분은 이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법운암의 스님이시고요. 네. 또 법운암은 백범 김구가 통일운동을 하기 전에 출가 후, 독립운동이요. 제가 통일운동 입에 뱉네요. 독립운동 하기 전에 출가 후에 2년간 수련을 했던 장석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발자취 동안 이렇게 비석을 만들어서 김일성 동지께서 어린 시절에 룡악산에 오르시며 절벽을 이룬 이 바위들을 대담하게 넘나들면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찾으실 용맹과 슬기를 키우셨다, 이렇게 이제 비석을 하고 있는데, 룡악산의 샘물은 물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광물질이 풍부해서 에비앙에 비해서 더 광물질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룡악산이 그 유원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거는 안영백 선생님이 찍어오신 룡악산 유원지에서 평양 시민들이 즐기는 모습입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요. 여영백 화백이 룡악산 정상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보다 배경을 봐주세요. 이 소나무. 저는 이 소나무가, 북녘 땅에서 본 소나무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촬영을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요. 소나무는 조선의 국수, 조선의 나라나무라고 가리키죠.
근데 왜 소나무가 소나무일까요? 하늘로 솟은 나무이기 때문에 소나무로 불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원이 고구려 시기 때부터 이렇게 소나무로 불린다는 것이 북한 사회과학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는 민족의 얼과 의지, 또 어떠한 천지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은 민족의 기상과 넋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실현하고 있다. 이런 소나무를 굉장히 북녘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고, 한번 북녘 땅에서 찍은 이 소나무 전시회만 해도 정말 대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개성하고 묘향산을 또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주로 역사 유적에 관한 거를 또 소개를 하시는데, 원래 정 대표님하고 안 대표님 우리 약속했듯이 그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5분씩 진행을 하실 거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정 대표님 준비되셨으면 마이크 키시고 시작해 주세요. 마이크 켜져 있나요? 네, 들립니다. 네, 묘양산과 개성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화면도 잘 보이시나요? 예. 네, 잘 보입니다. 묘양산은 평양에서 동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요. 묘양산은 서산대사가 아주 극찬한 웅장하면서도 빼어나고 수려한 그 풍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주로 제가 많이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저보다는 우리 노창영 기자님이 이렇게 포즈를 잡고 계신 시간을 사진으로 시작을 합니다. 묘양산에 뭐 등반은 할 수 없었고요. 그 묘양산 계곡에 가봤는데 어찌나 그 물이 맑고 정말 이렇게 깨끗한 그런 계곡의 물은 물론 이제 서울의 북한산 이런 데서도 볼 수가 있지만은 그 물의 맑기 뭐 그 어떻게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여기서 기억이 남았던 거는 우리 안내원이 조개를 좀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바닷가가 아닌 이 묘양산 계곡에서 불타는 조개구이를 맛봤는데 노창현 기자님의 그 책에 보면은 자세히 안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불타는 조개구이하고 이렇게 술도 빠질 수가 없는데 한국 시간 아침이네요. 네, 묘양산 보현사로 가보겠습니다. 고려시대 1000년도가 조금 지난 고려시대 초기에 세워진 그런 절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남한이나 북한의 절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이 보현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현사 석탑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 우리나라는 이렇게 절에 가서 이렇게 단청을 보면은 보수를 한다고 해서 막 색깔들이 굉장히 너무 이렇게 막 금방 페인트 칠을 한 것처럼 선명한데 그 보현사의 단청은 굉장히 보존이 잘 돼 있으면서도 자연스러운 색채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네, 이 건물은 보현사의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던 그런 건물인데요. 팔만대장경은 얼마 전에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이 푸른색 기와에 이 보현사 안에 있는 건물, 하여튼 그 건물 내부의 이런 아름다움은 어느 절보다도 아주 뛰어난 그런 절인데요. 보현사에서 주지 스님을 만난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인자한 미소를 띠고 계셨는데요. 보현사의 주지 스님이 우리 노 기자님한테 뭔가 당부를 하고 계신데 노 기자님 지금 접속해 계신가요? 노창현 기자님, 보현사의 스님이 네, 예, 있습니다. 예. 네네, 여기 좀 말씀해 주세요. 스님이 뭐라고 그러신 거죠? 예. 오늘 뭐 제가 이 정현진 대표님 사진에 너무 많이 등장해서 쑥스럽네요. 이거 본의 아니게. 이날 스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우리 그 통일된 조국에서 화합하여서 불사를 같이 하기 바랍니다. 또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도 통일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해외 동포들도 조국을 위해 책임 있게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좋은 덕담을 해줬습니다. 격려와 함께. 네, 예, 모현사의 주지스님 아주 기억에 남는 인자한 미소를 가지신 분이었고요. 네, 우리 모현사에 갔다가 졸지에 그 결혼식에
아니 뭐죠? 하계까지 되는 그런 순간까지 있었는데요. 이런 이제 이런 유적지에서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신랑 친구가 이렇게 사진을 찍다 말고 재미동포 미국에서 오셨습니까? 여기 빨리 와서 좀 같이 사진을 찍어 주시라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객이 갑자기 졸지에 돼보는 네, 그런 잊지 못할 기억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개성으로 가보겠습니다. 개성에 뭐 너무나 많은 유적지가 있지만 한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고려 성균관. 네, 고려 성균관은 992년에 세워진 국자감이라는 명칭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국자감으로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이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유적으로 등재가 돼 있고요. 특히 여기서 잊혀지지 않았던 거는 이 은행나무. 성균관 뜰에 있는 은행나무. 수령이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수령이 자그만치 1000년에 달하는 이 은행나무를 걷던 이 기억을 잊을 수가 없고요. 그 고려 성균관 안에 고려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려 박물관 안에 있는 전시물을 보면은 남한의 역사 인식하고는 많이 다른 그 북한의 역사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하게 눈에 띄던 것이 노비를 팔고 사는 값이라고 해가지고 노비와 소의 값을 비교해 놓은 이런 전시물이었는데요. 소값이 비단 400필. 그런데 여종이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은 뭐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예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가장 낮은 가장 싸구려 취급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역사를 계급과 계급의 투쟁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는 이 북한의 역사 인식은 당연히 농민 항쟁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12세기에 그 농민이 반란을 했던 이러한 전시물도 만날 수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성균관의 은행나무가 지금 나왔네요. 성균관 은행나무가 국가 유적 사적비 300m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이 1000년대 은행나무가 있었던 고려 성균관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이때는 이제 11월이라 은행나무가 다 떨어진 그런 것이어서 조금 아쉽기는 했죠. 여기 보이는 그림은 무엇일까요? 여기 말탄 장군이 있고 또 이쪽에는 이렇게 절을 하는 하나의 장군과 이렇게 휘하 병사들이 있는데 바로 왕건에게 후백자의 견훤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왕건의 초상화가 이렇게 걸려져 있는 왕건릉이었는데요. 이때까지 그 북에서 봤던 그 우리식으로 표현한 문화 해설사, 북쪽으로 표현하면은 강사라고 하는데요. 북에서 이렇게 문화 해설사가 되려면은 적어도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그런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왕건릉의 해설사는 정말 너무나 구수한 입담과 해학과 재치로 잊을 수가 없는데 그 녹음 파일을 제가 찾고 있었는데 못 찾았습니다. 왕건릉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왕건릉에 있는 단풍나무 이런 숲에서 피크닉을 했던 기억인데요. 우리 권영석 화백과 여영래 화백이 오뚜기 진라면을 가져왔고 또 우리 안내원들이 준비해둔 그런 도시락을 같이 먹으니까 북에서 가져온 도시락, 남에서 가져온 라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통일 런치가 통일 피크닉 점심이 된 그런 아주 각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얘기도 노청현 기자님 책에 보면 자세하게 써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나무 북에서 본 이 소나무들은 정말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고려 성균관의 그 1000년대 은행나무 숲을 걸으면서 북한의 역사 유적 기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겠느냐를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북은 고구려가 천년 강국이라는 자주성의 국가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만큼 많은 역사 유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초의 통일 국가가 통일 신라가 아닌
고려라고 가리키고 있죠. 네, 고려가 후삼국을 통합하고 또 발해 유민들을 다 받아들이고 통합하고 후기 신라 영역, 통일신라라고 안 불립니다. 후기 신라 영역뿐만 아니라 고구려 영토의 회복까지 애쓴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 국가가 바로 고려고, 고려가 통합과 개성의 개척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특히 개성, 아까 은행나무, 천년된 은행나무, 천년된 국자감으로 설립된 최초의 대학 고려 성균관, 여기서 통일 국가의 대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북녘의 역사 기행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남한에서는 뭐 영혼, 넋, 숨결 이런 말들이 안 쓰인 지 오래가 됐어요. 영혼을 탈탈 끌어서 산다는 게 겨우 뭐 아파트를 산다든가 이런 부동산을 살 때 영혼을 끌어서 산다는 말이 있지만은 과연 우리 민족의 그런 넋과 결의, 의지, 숨결 이런 것이 북녘의 소나무를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어떠한 천지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민족의 기상과 넋을 그대로 체현하고 있는 이 소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바로 통일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정신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떠한 외세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정신을 하늘을 보는, 하늘로 솟은 소나무가 하늘로 솟았기 때문에 소나무라고 말씀드렸죠. 또 이것이 대동강처럼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끌어안고 면면이 흐르는 그런 대동강이 바로 우리 역사 인식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개성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천년된 은행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 통일국가의 대계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이냐, 우리는 후손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고려는 후삼국으로 세 개로, 세 조각으로 난 나라를 통합했습니다. 세 개의 나라를 통합했죠. 거기에 발해 유미까지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남북으로 두 개의 나라는 나눠져 있습니다. 세 개의 나라를 통합한 고려의 조상들이 있는데 두 개의 나라도 통합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후손들에게 어떠한 욕을 들어먹을 것이냐,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북녘의 역사 기행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국가를 세우기 전에 어떠한 역사 인식을 출발점으로 가져야 할 것이냐, 이거를 생각하는 역사 기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과학기술 전당에서 본 함경도에서 견학 온 아이들의 모습인데 이렇게 밝고 환한 건강한 웃음을 지니는 우리 후대들에게 과연 어떠한 국가, 분단 국가가 아닌 통일 국가를 물려줄 수 있겠느냐, 이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의 그 북녘 기행을 통한 역사 인식의 출발점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저는 마무리합니다.